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수업이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 수업 잘 시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지금 면접실에서 열심히 면접을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길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 끝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단원을 좀 건너뛰어서 발표 단원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발표.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금 3학년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표 활동들을 수행을 했죠. 뭐, 고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특히 자유학년제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발표 활동 같은 거 굉장히 기회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발표를 많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살면서 발표를 굉장히 많이 했고 할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자, 근데 밑에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학습 목표. 청자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청자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내용을 구성한다 돼 있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발표하면서 내가 발표해야 될 내용을 숙지하고 어떻게 전달할지 좀 그 발표자인 나 중심으로 많이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발표에서 또 중요하게 고려될 게 바로 뭐냐? 청자입니다. 청자. 나 혼자 발표 내용 신나게 떠들고 내려오면은 그거는 좋은 발표라고 할 수가 없겠죠. 청자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청자가 내가 지금 전달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 말에 설득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발표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등학교 수준, 화법과 작문 수준에서 배우는 발표에서는 이렇게 청자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를 해보는 그런 발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쌤이 화법과정문 첫 시간 OT 때 얘기했던 것처럼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발표 활동 하나를 또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쓴 설득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그리고 면접 수행평가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진로, 희망 분야, 여러분들이 지금 쓴 글들이 여러분들의 희망 진로나 관심 분야랑 관련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더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거나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은 그거를 정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실제로 발표 수행할 때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기 앞서서 일단 생각열기,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발표할 때 청자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돼 있고요. 실제 매일경제 신문 2011년도면 굉장히 오래전이죠. 몇 년 전이죠? 벌써 11년 전이네요. 세상에. 선생님은 이때 군대 있었네요. 네, 군대 있었고 여러분들은 몇 살이죠? 여러분들이랑 나랑 몇 살이 차이지? 아무튼 굉장히 오래전 신문 기사입니다. 평창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대변인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목표를 가장 잘 전달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적인 목표를 잘 전달하는, 화자가 화자가 청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계속 볼게요. 그녀는 이전에는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통일로 갈 것이라는 남북 평화를 위한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88 올림픽 월드컵에서도 사용했던 반복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요. 뭐 한반도 평화, 남북 평화 좋아요. 좋은데 이미 여러 번 써먹었다라는 거죠. 88 올림픽 때도, 올림픽 뭐 유치할 때도, 월드컵 유치할 때도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겠죠. 이미 한번 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평창 고유의 개성을 그려나가자는 전략을 세웠다 해서 이번엔 전략을 바꿨어요. 이어 청중이 누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청중이 누군지 파악했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했대요. 즉 뭡니까? 청중의 특성을 고려했다는 얘기죠.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답을 제시했다. 청중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청중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먹힐 수 있는 메시지와 답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이 아닌 청중의 입장에서 원하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와 딱 맞다는 부분이겠죠. 청중의 입장에서 원하는 메시지를 만드는 것의 중요함을 역설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시아 시장 개척, 새로운 지평이라는 비전을 탄생시켰다라고 하면서 신문기사에서도 어때요? 무언가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청중이 누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청중의 입장에서 청중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청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발표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자 특성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이제 여기서 볼 건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자, 발표라는 말하기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표는 표시해 볼까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라고 돼 있죠. 네, 여러 사람 앞에서라고 돼 있고, 이 여러 사람 앞, 즉 이 발표자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청중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청자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청중은 여러 어떤 화자를 상대로 화자의 말을 듣는 여러 무리를 일컫는 말이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발표에서는 또 주장을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득은 뭐라 했어요? 듣는 이의 생각이나 태도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설득이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청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그래서 내용을 구성해야만 발표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 이때 발표의 목적은 뭐예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설득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 청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만 목적들을 잘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의 개념과 그리고 우리 앞서 살펴봤던 학습 목표를 좀 더 자세히 풀어놓은 거라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살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발표의 목적. 자, 방금 나왔죠? 발표의 목적은 뭐랑 뭐 있어? 정보 전달일 수도 있고 설득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자는 청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치? 방금 전에 했던 말 반복되는 거예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주장을 수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용할 수 있게 해야 돼. 발표는, 자, 여기 표시해 볼까요? 청자 지향적인 행위다 라고 나와 있죠. 청자 지향적인 행위다. 왜? 앞에서 발표자가 아무리 나 오늘 좀 발표 잘하는 것 같아, 자뻑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입 잘 털어봤자 청중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득당하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그 발표는 실패한 발표겠죠. 그래서 항상 청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자 지향적 행위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청자의 특성을 분석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할 때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자의 특성. 청자의 특성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발표를 할 때는 청자의 발표 주제에 대한 흥미, 뭐 있어요? 이해 정도, 주제에 대한 태도, 세부 관심사, 정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청자의 여러 가지 특성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특성들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만 옆에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청중 또는 청자 분석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을 처음 듣는 게 아닐 거예요. 어디서 또 얘기를 했었냐면은, 설득하는 글쓰기 배우면서 내가 독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독자의 특성을
독자, 우리가 뭔가 글을 쓸 때 예상 독자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특성, 고려해야 되는 특성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적 있을 겁니다.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기존 입장. 또 뭐 있어? 사전 지식. 기억나죠? 또 지적 수준. 관련성. 마지막으로 요구 이렇게 5가지 설득하는 글쓰기 같이 공부할 때 정리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기존 입장 뭐였어요? 말 그대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화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찬성의 입장이냐, 반대의 입장이냐,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 입장을 우리가 기존 입장 이렇게 불렀었죠. 사전 지식은 쉽게 말해서 배경 지식,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그것과 관련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자가 또는 독자가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 지적 수준은 말 그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이해 정도, 이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생과 고등학생과 그리고 저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과 어떤 과학이라고 한다면 그 과학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겠죠. 왜냐? 미안합니다. 유치원생과 고등학생과 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은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지적 수준도 고려를 했어야 됐고, 자, 관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독자나 청자가 지금 말하는 어떤 주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자신이 이 주제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말해요. 지금 이렇게 5가지 청자의 특성, 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5가지 특성을 봤는데, 사실 지금 교과서에서 말하는 흥미, 이해 정도, 태도, 세부 관심사 이런 것들이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요 기존 입장부터 요구까지 5가지 특성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조금 용어를 더 쉬운, 더 친숙하고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가지고 교과서에 녹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내용들은 정서적 상태는 빼고요. 요게 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한 기존 입장, 사전 지식, 지적 수준, 관련성 요구 이거는 이제 대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화법 교육론, 좀 더 화법 의사소통 이론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요거는 흥미, 이해 정도, 태도, 세부 관심사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대응이 됩니다. 정리하면서 각각 어떤 것들이 대응이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 정도. 화자는 청자가 흥미를 가지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발표 내용으로 선택한다. 그래서 화자는 청자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청자가 흥미를 가지지 않는 내용이라면은 그걸 가지고 발표하게 된다면은 청자가 집중해서 듣지 않겠죠. 그래서 흥미를 가지지 않는 내용은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 목적 달성하기 어려울 테고, 일단 뭔가 화자가 앞에서 이거 되게 엄청나게 좋은 정보, 유용한 이야기 이런 것들 아무리 열변을 해도 청자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다면 아예 귀에 들어오지조차 않겠죠. 그리고 발표 내용이 청자가 느끼기에 지나치게 어렵거나 쉽다고 판단되면은 역시 발표 내용에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어려워도 금세 이렇게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너무 쉬워도 어때요? 처음에는 다 아는 내용이네? 열심히 듣다가 나중에는 어때?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요. 나의 그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자가 발표 주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때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으로 발표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그치? 관심. 그리고 발표 내용을 정한 후에는 발표 주제에 대한 청자의 사전 지식의 정도를 점검하고, 사전 지식 나왔죠? 청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서 지적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발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여기서 잠깐만 이거 하나만. 여기서 내용에 대한 흥미 또는 관심 이렇게 표현된 거, 요거는 뭐냐?
우리 여기 중에서 이 관련성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관련성. 아이고, 관련성. 자,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청자 분석, 청자의 특성으로서 관련성과 사전 지식과 지적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관련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뭔가 관련이 있고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갖겠죠. 관심을 갖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3대목이라고? 3대목이라고 들어본 사람? 아마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삶에 지금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삶과 지금 크게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옛날에 신라시대 때 향가라는 시가 장르가 있었던 거 아니죠? 이 향가라는 시가 장르가 아주 많이 수록되어 있는 향가집입니다. 앨범 같은 거예요. 향가 앨범 같은 거예요. 일종의 향가집. 자, 향가라는 말 듣는 순간 여러분들 흥미 싹 떨어지죠. 막 응? 갑자기 입맛도 막 없어지는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3대목은 실존하지 않고 있어요. 말로 이렇게 다른 어떤 문헌을 통해서 3대목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전해져만 오지 지금 실제로는 없어가지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향가가 수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그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연구를 하진 못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3대목이 발견됐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 다락방에서 발견해서 딱 봤더니 이게 3대목이야.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신라시대의 향가를 막 엄청나게 많이 그 수록하고 있는 3대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흥미가 생겨요? 여러분들 삶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심이 생기나요? 아니겠죠? 자, 근데 선생님은 어떨까요? 국어 교육 전공자로서 3대목이 발견됐다고 한다? 그러면은 선생님은 진짜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실제로 읽고 분석하고 배울 수 있는 향가가 열 몇 수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14수였나 16수밖에 지금 전해져 오는 게 없는데 3대목이 발견되면 엄청나게 작품 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좋은 작품들도 더 많이 발굴해내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뭐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더 하든 해가지고 이 3대목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발견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 3대목, 향가집 이거는 선생님과는 굉장히 선생님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관심, 흥미, 나의 삶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관련성, 사전지식, 지적 수준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두 번째 파트. 자, 주제에 대한 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태도. 청자가 주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도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 후 그 다음 내용을 전달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막 되게 방어적이고 막 경계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방어벽을 허물어뜨리고 그 다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도 역시 발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발표 주제에 관심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때요? 그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때는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태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확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 봤던 것 중에서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기존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 입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그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예시는 옆에 85쪽에 있는
거 가지고 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일단 이론적인 내용 먼저 살필게요. 자, 다음 주제와 관련한 세부 관심사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옆에다가 이거 써놓고 시작합시다. 요구입니다. 요구. 요구. 그래서 관련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주제에 대한 흥미나 관심, 내 삶과 관련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면은 이때 요구, 세부 관심사는 더 구체적인 거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청자가, 청중이 또는 독자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세부적인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자면은 청자가 발표 주제 중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관심사가 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 내용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청자가 여행에 관심이 있다면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발표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얻고 싶어 할까요? 뭐 맛집에 대한 정보, 그리고 흥미로운 오지, 문화재, 문화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되게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어떤 요구사항을 고려하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미리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네, 이렇게 해서 요구까지 봤고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관련성, 사전 지식, 지적 수준, 기존 입장, 요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5가지 각각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어요. 정서적 상태인데요. 발표를 할 때에는 청자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야 된다. 정서적 상태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감정적인 상태죠. 감정의 그 상태죠. 슬픔에 찬 청자에게 흥미 유발하려고 웃기는 얘기를 막 억지로 웃기려고 막 이렇게 하거나 분노에 가득 찬 청자에게 하고 싶은 말만 어떻게든 막 무지성으로 막 그 우겨 넣으려고 그 분노에 가득 찬 청자 귀에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 이런 발표 태도는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발표는 청자로 하여금 화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발표 내용이 타당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수용하고 싶지 않도록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발표 내용이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고 청자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 설득당해도 그 정보를 수용해도 아무런 이제 손해볼 게 없는데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상태,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지 못하면은 아예 청자가 귀를 닫아버릴 수 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화자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청자 귀에는 처맞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서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발표는 화자가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다. 일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화자가 청자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음을 말과 행동을 통해 표현해야 돼요. 공감하고 있다. 너희 마음 충분히 이해해. 지금 청중 여러분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 즉 언어적 표현이나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자 역시 화자가 전달한 내용을 이렇게 할 때 정서적 상태를 충분히 고려할 때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잠깐 선생님이 한 가지 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뭐였더라? 요새 이런 단어라든지 원래 할라 했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이 좀 막 안 나는데 이거 선생님 큰일 나는 거 아니겠죠? 이따 생각나면 말하겠습니다. 요 얘기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이성과 논리만으로 청자를 설득하거나
설득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설득하는 글쓰기 배울 때 여러 가지 설득 전략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걸 배웠고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것도 배웠었죠. 그리고 이 감성적 설득 전략과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감성적 설득 전략만 너무 이제 고려하게 너무 그쪽으로만 치중하면은 그냥 감성파리가 돼버릴 수 있겠죠. 감성에 호소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그리고 이성적 설득 전략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무리 독자가 또는 청자가 이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그 내용과 또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제 떠올랐어요. 아까 하려 했던 말. 우리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발표라는 것, 여러분들 지금까지 발표라는 것을 수행하면서 항상 화자 입장에서만 발표를 준비하고 준비한 발표를 친구들 앞에서 또는 다른 청자들 앞에서 쏟아내고 그리고 이렇게 마치는 그런 형태의 발표들을 많이 했을 텐데 우리 지금 그 고등학교 3학년 화법과 작문을 배우는 사람들로서 발표라는 것은 청자 지향적 행위고 화자가 일방적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행위가 아니라는 점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번에는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앞서 배웠던 이런 청자 특성들을 어떻게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발표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발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청자일 때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관련성이 빵입니다. 흥미가 전혀 없어요. 관심이 빵이야, 빵. 0%.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그 흥미나 관심이 적은 청자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84쪽 보면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으로 발표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좀 주목해 주세요 하면서 어그로 끌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심을 유발할 만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지구가 오염되면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려는 요 문제가 어떻다는 거야? 이 문제가 청자 너랑 지금 듣고 있는 너 있잖아, 너. 청자와 관련이 있다 또는 많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련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자들이 뭐지? 야, 우리 지구 뭐야? 우리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염되고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야? 이거 나랑 좀 관련이 있겠는데? 하면서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심을 유발하는 전략들을 사용한 예시가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 이번에는 관심은 있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존 입장이 부정적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 긍정적 인식 심어주기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해야 된댔어? 일단 마음의 빗장을 살짝 풀어놓고 그 다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려고 보면 어떤 것이 재활용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애매하여 이것 꼭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하면서 이것 꼭 해야 하나? 뭐야? 지금 청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던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입장이죠.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한 적 있을 겁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맞아, 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하면서 공감하겠죠. 공감.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에요. 지금 보면은 공감대 형성. 또한 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실천하기 어려운 적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면서 지금도 어때요? 공감대 형성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어려우신 적 있었죠? 하면서 맞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잠깐이라도 실천하고자 하셨던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정말 아름답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뭔가 하려고 조금이라도 시도해보려고 노력했던 점들을 높이 사고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기존에 좀 마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도 내가 노력하긴 했었지 하면서 마음의 빗장이 조금 이렇게 풀리는, 녹아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뭔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뭐 긍정적 평가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말 그대로 칭찬이에요. 칭찬의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칭찬을 통해서 자, 이렇게 써볼까요? 심리적인 저항감을 낮추고 있다. 아까 선생님이 계속 비유적인 표현으로 마음의 빗장을 푼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심리적인 저항감을 낮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칭찬을 통해서 기존의 부정적인 태도,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감을 낮춘다. 이렇게 심리적인 저항감을 낮춘 다음에 비로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자라는 원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심리적인 저항감을 낮춘 후에 전달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더 효과적인 설득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청자일 때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관심도 있고 긍정적인 태도도 지니고 있어. 이럴 땐 정말 땡큐입니다.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정보, 설득하는 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태도를 지녔을 때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확인사살 겸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태도 되게 좋은 태도야 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환경오염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서 의도한 거는 이거 같아요.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맞아. 그래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의 기존 입장, 확신 가져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의도해서 한 것 같은데, 근데 선생님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하나 그냥 만들어 왔어요.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환경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쓰레기 분리 배출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자세는 아주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 이거를 들으면은 기존의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던 청자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게 맞아. 이게 맞는 삶의 태도지. 이게 맞지. 쓰레기 분리배출, 지금 안 그래도 환경오염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쓰레기 분리배출 열심히 하려는 그 태도, 그리고 실천하려는 자세, 이런 게, 맞는 삶의 태도지 이러면서 확신을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확신을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어떤 거 쓰레기 분리배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그제서야, 이게 본론이죠, 이게 본론.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본론, 이거를 그 다음에 전달하는 거야. 확신을 심어주고 전달한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청자일 때는 이런 전략을 또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자와 동일한 태도를 지닌 청자. 아예 그냥 화자랑 생각 다 일치해. 똑같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 앞에 사설을 막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 들어가도 이 사람들한테는 다 효과적으로 먹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시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쓰레기 분리배출의 효과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죠? 고민 많으시죠? 요 정도만 얘기하고 그 다음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효과적인 실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볼륨 바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전략을 이렇게 쓰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이런 이런 청자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청자들을 만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 페이지 끝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정리하기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빈칸에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 선생님이 두 가지 용어를 가르쳐줬죠. 대학교 수준 합법 교육론에서 말하는 이 용어랑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는 이제 교과서 활동이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각각 뭐에 대응되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청자의 발표 주제에 대한 어떤 것? 뭐라 나와 있었어요? 흥미, 그치? 흥미와 이해 정도. 아까 이건 관련성, 이거는 사전 지식과 지적 수준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청자가 발표 주제에 대해 어떤 태도, 그렇죠? 태도, 기존 입장, 지금인지 고려한다. 청자가 발표해 어떤 세부 내용에 뭐가 있는지를 여기선 세부적인 관심사에 대한 얘기겠죠?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어떤 세부적인 관심사인지. 마지막으로 청자의 정서적 상태를 고려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발표 단어는 여기 86쪽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얼마 안 되죠? 뒤에 있는 학습활동이 그닥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략하고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양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고 청자를 고려하여 말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한번 먼저 가나 다 지문 읽어보고 밑에 있는 두 가지 활동 있죠. 어떤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이거랑 유의할 점 말해보자.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 같이 선생님이랑 공부합시다. 잠깐만 멈춰놓고 쓰는 것까지 여기 교과서에다 메모하면서 정리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라도 생각해보세요. 자, 다 했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를 볼게요. 다양한 발표 내용이라서 있는데 가나 다 여러가지 발표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모교인 중학교에 방문해서 학교를 홍보하러 온 거야.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학을 앞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왔어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하나 고민이 많죠? 특히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궁금할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학교랍니다 하면서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궁금할 것 같은 점들 종합전형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학교랍니다. 우리 학교는 그 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급식도 정말 맛있고요. 급식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급식 맛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급식 고등학교 3년 내내 다니면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학식이 아니지 급식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려요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학교 지금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우리 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잘 준비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도 많아. 급식도 맛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법한데 하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중들은 이제 고등학교 곧 진학할 예비 고등학생들이겠죠? 중학교 3학년 정도? 근데 얘네가 지금 이 고등학생 선배가 홍보하러 온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있어요. 즉, 야, 우리 학교 너희와도 관련 있어. 관련성에 대한 얘기. 관련성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성. 그래서 가는 관련성. 다음,
교내 발표대회에서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상황이에요. 발표대회고요. 생각을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즉, 이런 주장을 타당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게끔 설득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수건 사용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손수건 사용입니다. 사실 손수건을 사용하는 거 많이 불편하죠? 또한 손수건 사용하는 사람 많지 않다 보니까 거추장스러운 물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너네 이거 많이 불편했지?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물건이라 생각할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감대. 여기까지.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면서 공감대 형성하고 있어요. 공감대 형성.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 불편함을 좀만 감수한다면은 나무들도 보존될 수 있고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건 말이죠. 하면서 이게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손수건 사용하자라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손수건 사용합시다 하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싶은 거야. 이 말을 하기 전에 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표자는 손수건 사용에 대해서 다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기존 입장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저도 동의해요. 불편하셨죠? 거추장스러우셨죠?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런 그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화자 입장에서는 저 새끼 뭔데 우리 가르치려 들지? 왜 우리를 갑자기 비판하고 비난하고 들지?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이렇게 공감대 형성의 과정을 통해서 아까 뭐라 했어? 심리적인 저항감을 낮추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기존 입장을 고려해서 발표를 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다 볼게요.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에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안내하는 상황입니다. 자, 아까는 고등학생이 모교인 중학교에 가서 예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한 고등학교 안에서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들에게 안내하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해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학교도 비슷한 프로그램 있죠? 교육과정 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러 가지 선택 교과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안내해주기도 하고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좋은 프로그램 있죠. 안내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대학 진학, 공부법, 교육관계 등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관심사를 고려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동아리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자유동아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말할까 하는데 어때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물어보는 행위가 중요한 게 뭐냐면 후배들의 대답을 듣고 뭐 하고 있어? 어떻게 신설하는지 궁금하다고요? 하면서 더 구체적인 요구를 캐치해가지고 구체적인 요구를 즉석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 즉석에서 안내하고 발표하려고 했던 내용을 조정하고 있어요. 아마 이 자유동아리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히 청중들의 이런 반응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해가지고 발표 내용을 더 어떤 것들 중점적으로 설명할지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긴 뭡니까? 여긴 요구에 대한 얘기예요. 요구. 자, 근데 이렇게 좀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가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관심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이게 관련성 요구랑 이게 어떻게 서로 구분이 되는 거죠? 위도, 가도, 청중들의 관심, 다도 관심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관련성이라는 것은 진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 요구라는 것은 관심이 생긴 이후에 더 세부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얘기한다면 관련성은 약간 더 그 전 단계. 관련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발표 내용을 아예 귀담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겠죠. 그래서 관련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청자가 지금
화자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은 요구는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세부적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청자들이 무엇을 듣길 원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교과서 집필진의 의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가랑 다 똑같이 그냥 관심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배운 내용이 5가지, 6가지나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관련성에 대한 내용, 여기서는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해서 지금 활동을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나 다 발표자가 청자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방금 전에 우리 같이 봤던 내용이에요. 자, 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자의 흥미, 관심, 관련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 개인적인 관련성, 관련성이라고 합시다. 그냥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화자가 말하는 어떤 주제, 내용이 청자와 관련 있는 내용임을 어필하고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그 교육과정 아까 뭐라고 했었죠? 학생부 종합전형 잘 준비하셨고 프로그램도 좋은 거 많고 급식도 맛있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관심 없어서 그냥 흘러듣다가도 그래? 하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뭔가 나랑 관련 내 그 어떤 나의 삶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귀담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청자의 태도, 기존 입장. 자,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자들이 가지고 있을 부정적인 고려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적인 저항감은 낮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주제와 관련된 청자의 세부 관심사, 요구, 이거를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즉석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요구, 필요에 따라 발표 내용을 구성해서, 즉석에서 재구성해서, 조정해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나다에서 각각 어떤 청자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 고려해서 어떻게 그 발표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를 참고해서 발표를 할 때 유의점을 말해보자 되는데, 자, 우리 1번 활동 뭐예요? 1번 활동을 정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청자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죠? 이거예요, 바로. 가에서는 청자의 관련성, 나에서는 기존 입장, 다에서는 뭐 요구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잖아요. 딱 요약해가지고 청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된다? 발표 내용을 구성하고 전달해야 된다. 이게 유의할 점이겠죠. 우리가 발표 그냥 할 게 아니라 이런 점 유의해가지고 청자의 다양한 특성 고려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발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이고 벌써 50분이 다 됐네요. 이거 하나 그래도 50분 만에 이거 발표한다는 오늘 다 마무리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이 한 가지 있는데 그 영상은 여러분들 면접 수행평가 끝나고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선생님이 직접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면접 수행평가 끝나고 우리 다시 교실에서 수업하게 됐을 때 선생님 영상 강의에서 뭐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주시기로 했어요 라고 좀 누가 좀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까먹고 어떻게 안 보여주면 조금 내 입장에서도 아쉬울 것 같으니까 알겠죠? 꼭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했고요. 영상 수업